그다음 단체는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윤종근 교수님께서 보건의 교권과 학생 인권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 강의는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학생 인권과 교권의 이해, 2부, 교권 보호, 학생 생활 지도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종근 교수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임정훈입니다. 제 강의는 주제가 좀 포괄적이라 40분 강의이기 때문에 좀 나눠서 20분은 학생 인권과 교권 이해, 그리고 나머지 20분은 교권 보호와 학생 생활 지도로 구분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한양대 교재를 제가 그냥 소개를 합니다. 세계 심리성과 인권이 정답이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네스코 2030 세계가 마주할 도전. 이 도전 과제 슬라이드를 보면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소실이 67%, 그리고 이어서 폭력과 갈등, 차별과 불평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표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 2023년 올해에 직면한 당면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시민단체 강의를 할 때 이 데이터를 제시를 반드시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폭력 사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이 학교 폭력 피해는 이미 저연령화돼서 중고등학교의 3배 이상이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가정폭력 심각하죠. 그 중에서도 아동학대가 65.8%, 그리고 아동학대의 82% 이상이 부모라는 이런 통계 상당히 좀 심각하고, 그로 인해서 성인입법도 또 발표가 됐죠. 그리고 성인사회에서의 직장 내 따돌림 또는 괴롭힘 이런 것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됐고, 이어서 성폭력, 데이트폭력 관련 법이 또 계속 제정이 됩니다.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자,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눈만 뜨면 이런 폭력 사안에 대해서 또 법률이 제정되고 하는 이러한 모습,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쪽은 교권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아래쪽은 학생 인권과 교권과의 어떤 관계성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학생들의 인권 감수를 높이고 인권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해야 될 텐데,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헌법을 비롯해서 다양한 법률, 그리고 국제법, 그리고 시도교육청별로 자치법규라고 하는 조례 등이 있죠.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그 자치단체에서도 학생 인권조례 말고도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도 제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학생 인권조례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6개 교육청이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인천에서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조례도 제정이 됐고, 자, 이렇게 학생 인권조례,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런 걸 또 근거로 해서 교육과 여러 가지 캠페인 이런 활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교육을 학교에서 열심히 하시긴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나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교과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또는 방송실에서 이 방송으로 송출하는 그런 인권교육을 주로 하시죠.
그리고 상당히 안타까운 거는 제 후배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보면 아직까지도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인권 교육으로 대신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한양대의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때 제대로 인권 교육을 받아본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면 거의 한 40명 중에서 한두 학생 손을 듭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받았나 하면 스쿨 폴리스라든가 인권조사관이 와서 강단에서 강의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했다. 이 정도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인권교육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인권교육의 목표는 지식과 이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가치와 태도, 참여와 연대 정신을 갖도록 하는 그런 목표 지향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대학마다 인권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도교육 정보로 또 학생 인권센터가 있는데 1년에 한 150건 이상의 권리구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는 것을 슬라이드로 제시를 했어요. 보시면 빨간 글씨로 좀 보세요. 언어폭력 등으로 인한 학생의 굴욕감을 초래하는 인권 침해. 그리고 네 번째 차별, 디스크리미네이션이죠. 이 차별 발언에 대한 권리구제. 그 다음에 이제 학습권 침해. 요즘에 이제 학습권과 관련돼서 상당히 학교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권리구제 신청 유형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선생님들과 이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혐오 피라미드이지 않습니까? 이 혐오 표현, 헤이트 스피치라든가 차별, 디스크리미네이션 또는 이런 중어 범죄는 사실은 편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인권교육을 다른 말로 편견 인식교육이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편견에 대한 이 교육을 강조를 하죠.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사실은 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편견을 깨는 것은 원자를 깨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자, 그래서 이 편견 교육 여기서 좀 집중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 상황이요. 폭력 유형 중에서 언어 폭력이 가장 높거든요. 비율이. 그 중에서도 요즘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혐오 표현이라 이 차별로 인한 모욕과 명예훼손이다 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아티클 19에서 이 헤이트 스피치 해학생에 대해서 자유권규약 제19조 국제법인 자유권규약 19조에 근거해서 혐오 표현이 해학성이 있지만 합법적인 혐오 표현이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격권을 훼손한다든가 또는 공공질서라든가 복지를 위할 경우에는 이것은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폭력일 경우에는 제한해야 된다. 이런 피라미드로 3단계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의 혐오 표현과 이 차별로 인해서 이것을 학폭으로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미 이런 문제는 유엔의 인권고등판관실에서 라바트 행동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것이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지침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 이런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이런 수법적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6가지의 항목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자, 이것은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예를 들면 학교폭력 전담기구 이런 데서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6가지 맥락, 전후 관계라든가 또는 화자의 위치, 갑과 을의 어떤 권력 관계라든가 직구 관계라든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의도, 그리고 내용과 방법, 발화의 범위, 이것이 공연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1대1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호 유발의 가능성, 이 6가지로 판단해서 이 흉악 표현의 그 해악성 아니면 선도 조치의 그런 기준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권이라는 용어가 엄청 많이 여러분들 듣고 있죠, 요즘에. 근데 이 교권이라는 용어는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교육 관련 법에 있어서 교육공무원법 43조에만 잠깐 등장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 교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죠. 우리 교육학자라든가 교육행정가들은 교권에 대한 해석을 교사라는 옷을 입은 분한테 주어진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든가 교육과학 도서를 개발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학생 평가하고 그다음에 뭐 생활지도 상담 이런 것을 이제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이죠.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전혀 교권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생각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의 교장으로 이제 37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이제 내년도에 이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넘어가지만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르치면서 온갖 어려움, 어떤 스트레스를 이기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교육을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간혹 선생님을 협박한다든가 모욕한다든가 또는 무슨 뭐 상해를 입힌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만 이 학생 선도 조치를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교권은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 플러스 교사 한 인간으로서 인간 개인으로서의 기본권을 포함해서 교권이라고 하십니다. 또는 스승의 권위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육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이 교권을 체감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교권에 저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권 침해도 무엇이 교권 침해인가 저희가 안 됐겠죠. 그러나 법으로 교육활동 침해라는 용어가 나오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유형이 미주알, 무주알 교원지휘법에 나옵니다. 특히 교원지휘법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행위자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호자 등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나 보호자의 뭐 친인척, 형제자매, 지인 전부 다 교육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온 것이죠. 이번에 교원지휘법 제19조에 교육활동 침해가 추가됐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빨간 글씨로 그 전에는 뭐 형법이라든가 또는 성폭력법, 정보통신망법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교육활동 침해로 봤지만 추가된 것이 무엇입니까? 보시면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그래서 가나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부 고시도 발표가 됐어요. 법뿐만 아니라 교육부 고시에도 4번을 보시면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이것이 포함이 됐어요. 자, 이런 통계는 전부 여러분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하는 사람 중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다. 자, 교육활동에 대한 이런 정의는 제가 40분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 참고로 학교에는 이렇게 3개의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 학교 폭력 사안이 선생님들한테 너무나 업무 보도가 걸리고 힘들어서 3년 전에 지역교육청으로 입원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 바뀌면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한다. 뭐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요번에 교원지휘법이 또 바뀌면서 내년 3월 1일자로 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있었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교육청에 상향으로 이관되는 것이죠. 교육청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뭐만 남아요?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옛날 선도위원회가 남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교육활동 보호를 좀 더 신중히 다루겠다는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아이들 선도 조치를 하게 됩니다. 교권보호 제도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어요. 매년. 특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선생님에 대해서 이 실층 상담료 같은 것도 10회 이상 지원하고 소송비도 지원하고 또 특별휴가도 이거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5년 동안 이렇게 정기전도했던 것을 이 교육활동 피해 당사자인 선생님은 언제든지 비정기 전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2부로 넘어가서 네, 요게 좀 핫 이슈죠. 그죠? 학생 생활도 관련. 자, 보시면 너무나 많이 봤던 이런 보도죠. 서초구의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이런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지금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주말에 나오셔서 교육권과 나가서는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이런 상황. 우리가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교원의 직무 특성상 아동복지법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해달라. 그겁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교권 관련 사법을 개정을 했어요.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등등교육법, 교원지휘법. 그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자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도, 교육부 고시도 발표가 됐고, 그리고 또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하는 이 법도 강화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시행이 됩니다. 자, 하나 보시면 교육기본법에서는 학부모, 요즘에 이제 학부모 등 보호자죠. 보호자의 의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 원장의 업무, 그리고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 면책 부분이 들어가요. 좀 보시면 원장의 업무 중에는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그다음 두 번째 면책 부분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유아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7조에서 3호부터 6호까지의 어떤 금지 행위를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과연 정당한 교육 활동이 무엇일까 궁금해지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초등등교육법도 유아교육법도 거의 똑같아요. 학교장의 업무 중에서 보면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교원의 생활지도 면책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유아교육법처럼 교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17조 3호부터 6호까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뭐 보호자의 의무도 있어요. 보호자의 의무도 있고.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과연 아동복지법 17조 3호부터 6호까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자, 17조 금지행위에 보면 3호는 신체적 학대 행위,
4호는 이 성적 학대인데 이미 요거는 성폭력 관련 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삭제가 됐고 5호를 보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정서학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호는 방임행위,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교육 활동일 때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법을 이번에 정부에서 제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동복지법제 17조에서 17조 5항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이걸 좀 개정을 해야 된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이것은 명확성의 원칙에서 위배된다 이거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이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이 아니다고 판단을 했어요. 자, 그러나 관계에 남아있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교원지휘법도 개정됐다고 했죠. 이건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의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이제 수사를 시작하면서 선생님을 직위해제를 한 거예요. 결과도 나오지 않는데 선생님이 직무를 정지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7.8%나 돼요. 작년 통계가. 자, 이런 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동학대 범죄 조사나 수사가 있을 때 이 사법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라. 교육적인 판단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수사기관에서는 교육감의 의견서를 받아서 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제 이관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고죄. 무고죄가 이번에 들어갔어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라고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육활동 침해를 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서 분리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폭력도 학교폭력 사안이 학생끼리 일어나도 즉시 분리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학생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이런 교육활동 침해도 즉시 분리를 할 수 있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제 지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자, 요번에 생활지도 관련 고시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1조를 보면 미주알, 고주알 어떤 경우에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분리가 크게 네 가지. 교내 1번, 교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한다든가 두 번째 수업 시간 중 지정된 위치로 분리한다든가 그리고 세 번째는 타임아웃을 시키는 거야. 그 교실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장소로. 그리고 네 번째는 정규수 외에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 분리를 이 고시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아울러서 올 12월 말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이 분리와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학칙을 개정하십시오. 지금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선생님들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아래 이 학칙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고시에 근거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당한 생활 지도냐 아니면 아동학대 금지에 관한 것에서 이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아동학대냐 정당한 생활 지도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학교에 어려움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가 지금요 커뮤니티 학교로 가고 있어요.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이런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교육 활동이 학교에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그래서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민원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법에도 정당행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활지도 그 정당성은 행위, 동기의 목적, 시기, 절차, 방법의 정당성, 그리고 방법 및 내용의 상당성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돼요.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당한 생활지도는 교사의 요인도 있고 그 교사의 역량을 뒷받침해주는 학교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제가 보면 일단 선생님 입장에서는 셀프 컨트롤, 이 감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셀프 컨트롤과 그 다음에 역지사지 정신, 그리고 이 상담 및 갈등 조정의 전문성, 이거 굉장히 필요해요. 학생들을 지도하려면 스스로 자기 문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상담력은 엄청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학교 시스템 중에서는 몇 가지 제가 제시를 하면 교육 선주체가 만든 학교 생활 규정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참여해서 만든 규정은 학생들이 지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적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게 뭐냐면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팀을 좀 구성해서 학교 차원에서 대응을 하려면 이런 전문적 상담 시스템도 구축이 돼야 돼요. 학교장 개인이 혼자서 민원을 책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의 어떤 문제든 어느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전문적 상담 시스템에 속한다. 그리고 연말까지 만들어야 되는 이 분리 타임아웃 룸을 어떻게 시스템에 할 것인가, 이것도 그 지혜를 모아서 학교에서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 제자들하고 수업할 때 이것을 항상 토론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번에 고시에 의해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이 법적으로 그런 한 줄이 없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다고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임의로 분리했다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학습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심각한 경우에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 여건, 형식적 여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해당 학생이 그 수업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방해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선생님이 통상적인 지도 방법으로 지도를 했으나 해결이 어려웠는지, 그리고 이제 형식적 요건은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분리 공간에서 학생을 지도할 선생님이 계신지, 그리고 생활교육에 대한 학교장의 그 사후 결재를 득하고 학생의 어떤 수업 결손에 대한 것을 보충을 해 줬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학교 생활 규정에 있는지. 상당히 간단한 분리 조치라고 하지만 이것은 학교의 어떤 생활지도 문화를 바꾸는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러한 과제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좀 심도를 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건 뭐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비언어적 개입, 언어적 개입, 그리고 방해 행동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실천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또 이번에 강화됐어요. 학교폭력 사건이 딱 일어나면 즉시 분리를 하거든요. 피해 학생은, 관련 학생은. 그 3일에서 일주일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피해 학생 보고 가해학생 조치를 하기 전에 학교장이 판단해서 학교장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출석 정지, 학급 교체를 할 수 있어요. 전에는 출석 정지까지만 했는데 학급 교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학급 교체는 피해 학생에게 요청권을 줘가지고 피해 학생이 학급 교체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해야 돼요. 요청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최종 판단은 학교장이 하겠지만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학교장이 또 어떤 명분이 있어서 학교체가 아니라 출석 정지만 하겠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법에는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전학 조치 같은 것은 이제 졸업 후 4년 보존하고 기록 삭제가 불가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넘어가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교실에서 학생을 분리하는 것도 또는 학교 폭력 사안으로 인해서 학생을 분리하는 것도 또는 교권 침해로 인해 가지고 학생을 분리하는 것도 다 교육적인 조치다. 징벌적 조치가 아니고 교육적인 조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그냥 분리할 게 아니라 그 프로세스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분리가 7개나 돼요. 그죠? 이게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여기에서 1번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것이고 2번, 3번, 4번, 5번은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분리하는 것이고 6번, 7번은 교육활동 침해에 의한 분리예요. 성격이 다르죠. 그리고 대하는 것도 달라요. 출석 인정하는 것도 있고 미인정 결석, 인정 결석은 다 달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학생 지도 방법도 좀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충실한 학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은 뭔가 교육청의 어떤 지침으로도 학교에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학교의 어려움 중에서 어느 A 학교에 중학교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 슬라이드로 제시합니다. 타임아웃. 교실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언어적 비언어적 지도 또는 교실 내 분리를 했는데도 아이들 학습권을 침해하는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기 경우에는 타임아웃을 시킬 때 누가 그 학생을 타임아웃룸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성찰교실이라고 해요. 성찰교실로 데리고 갈 것이냐. 교장 선생님, 주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데리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하고는 있는데 학교에서는 과연 교장 선생님이 여러 반에서 이렇게 분리교장 학생을 데리고 교장실로 가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좀 고민해 봐야 되고 두 번째 성찰교실 이제 별도의 교실이 없으니까 학교에 위클래스가 있어요. 그 위클래스로 보내자. 그럼 거기에 상담사나 상담교사가 있는데 그분들은 또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상담이라는 것이 선생님들이 수업하듯이 계획에 따라서 에브리데이 매일 상담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이 계속 상담실로 온다면 선생님들의 업무 로드가 걸릴 뿐더러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또 별도의 공간에서 지도를 해야지 상담실이 그렇게 좀 문제 행동을 한 학생들 모이는 곳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수업 시간에 분리를 했으면 분리를 한 선생님이 와서 상담을 해야지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알고 그 아이들을 상담을 하냐 뭐 이런 갈등 문제가 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차례 이 타임아웃 룸으로 이제 오는 학생에 대해서 이제는 교권 침해로 보게 되는 거예요. 교육활동 침해로.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뭐 거기로 분리를 할 수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 상담은 또 누가 할 것이냐. 이제 징계로 가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고민하시느라고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또 갈등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직시해서 정부와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연구를 빨리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그 두 가지 관점에서 1, 2부 나누셔가지고 정말 상세한 내용을 지금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